대표님 눈에 띄기만 해봐. 회사에서 당신 같은 돼지 때문에 비웃음 당할 일 있어? 중요한 회의를 앞둔 남편이 쏘아붙였다. 그러나 아내를 본 대표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박민주는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내 김서연에게서 더 이상 매력적인 여자를 보지 못했다. 그 사이 서연은 살이 쪘고 미용실에 가는 것을 멈췄으며 심지어 취미 생활도 접었다. 그의 눈에 그녀는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에 늘어난 티셔츠를 입은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 흥미로운 선택지로 눈을 돌리기로 했다. 박민주는 회색 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된 차 안에서 9층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파트의 불빛은 매일 저녁처럼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그의 내면의 불빛은 날이 갈수록 꺼져가고 있었다. 집에는 아내 서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충실한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인 그녀는 오래전부터 그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익숙한 가정생활은 영감을 주지 못했다. 나물 반찬, 제육볶음, 걱정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시간 부족,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로맨스의 부재. 수년간 반복되는 일상이 오늘도, 화요일인 오늘도 민주는 지긋지긋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지? 그는 좌석에 머리를 기댄 채 중얼거렸다. 그는 눈을 감고 짓누르는 생각들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려 애썼다. 서연이 저렇게 평범해지지만 않았어도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그는 생각했다. 내가 더 나은 걸 바랄 자격도 없는 건가? 그는 나직이 자문했다. 조수석에 놓인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하며 그의 부질없는 생각들을 방해했다. 민주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다. 메시지를 열자 익숙한 현실에 텄뜨릴 만한 문구가 보였다. 소개팅 앱에서 온 또 다른 여자의 메시지였다. 매력적인 분이시네요. 우리 좀 더 가까워져 볼까요? 저는 날이라고 해요. 민준의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다. 최근 들어 이런 메시지들은 그에게 일종의 숨통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몇 달 전 단조로운 결혼 생활에 지쳐 소개팅 앱에 가입했던 것을 떠올렸다. 자신을 25살의 스포츠맨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나이를 10살이나 줄였다. 외모가 정말 25살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이 또래들보다 몸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다. 손가락이 탐욕스러운 조급함으로 화면을 두드렸다. 그는 답장을 하기 위해 재빨리 프로필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확인했다. 프로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민준, 25세, 피트니스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팬, 두 아이와 아내, 평범한 가정 문제가 있다는 진실은 한마디도 없었다. 자, 어떤 날인지 한번 볼까? 그는 답장을 입력하며 희죽 웃었다. 답장이 바로 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나리는 온라인 상태인 듯 했고 그래서 몇 초 만에 그녀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전 스포츠와 짜릿한 경험 없이는 못 살아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남자를 찾고 싶어요. 혹시 어떻게 운동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얘도 마찬가지군. 민주는 씩 웃었다. 그는 아침 조깅, 헬스장 방문, 일요일 요가를 아주 좋아한다고 재빨리 답했다. 물론 이 중에서 그가 실제로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뛸까 말까 한 조깅뿐이었고 그나마도 지각해서 사무실로 달려가는 것에 가까웠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특정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고 거짓말이 부도덕하다고 누가 말했던가. 그는 이것을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옆길의 게임일 뿐이었다. 거의 1시간이 훌쩍 지난 것도 모른 채 그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았다.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자존감이 부풀어 오르고 내면의 만족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그를 매력적이고 흥미롭고 완전한 남자로 여기고 있었다. 식어버린 저녁 식사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단순한 돈벌이 기계가 아니라 휴대폰 벨소리가 그를 윙크하는 이모티콘에서 떼어놓았다. 화면에는 아내 서연의 이름이 떠 있었다. 아, 지금은 안 되는데. 그는 혼잣말을 하고는 거절 버튼을 눌렀다. 곧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민주는 아내가 분명 걱정하고 있을 것을 알았지만 질책과 의무적인 걱정으로 가득 찬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둘 다 그를 똑같이 짜증나게 했다. 그에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저녁에 계획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벌써 상상하고 있어요. 민준의 심장이 아드레날린의 가벼운 예감에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다시 어른들의 관계의 문을 막 열기 시작한 청년이 된 기분이었다. 짧은 내적 승리의 순간. 난 아직 누군가에게 흥미로운 존재야.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이 느낌이 좋았다. 좋아요, 자기. 난 이제 헬스장에 가야 해요. 몸매를 유지해야 하니까 나중에 또 얘기해요. 그는 답장을 입력하고 재빨리 보냈다. 휴대폰이 아내의 새 메시지를 알리는 알림으로 반짝였다. 민준 씨, 언제 와요? 애들이 기다려요. 전화 좀 줘요. 그는 짧은 메시지를 읽었다. 답장하는 대신 민주는 브라우저 탭을 넘겨 다른 소개팅 앱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오랜 메시지 친구인 유라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현실의 모습이 아닌 원하는 모습으로 인정받는 어떤 평행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준 씨, 어디 갔었어요? 우리 며칠 내로 만나기로 했잖아요. 보고 싶어요? 민주는 기분 좋은 흥분이 가슴속에 따뜻한 파도처럼 퍼지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미 몇 달 동안 유라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이 얼마나 일상에 얽매이지 않는 남자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며 자신에게 어떤 진지한 관계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시시덕거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남자 역할을 하는 것을 즐겼다. 물론 보고 싶죠. 주말 저녁 6시는 어때요? 시내에 보여주고 싶은 곳이 하나 있어요. 민주는 또 다른 여자에게 답했다. 그는 이미 그 데이트를 고대하고 있었다. 아마도 서연과는 가본 적도 없고 갈 계획도 없는 레스토랑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모든 것이 잘 풀린다면 외곽의 오피스텔을 빌릴 것이다. 그는 자신의 칙칙한 삶에서 즐겁게 도망치는 모습을 상상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군.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며 한숨을 쉬었다. 시계는 이미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재우거나 적어도 잠자리에 들 준비를 시작했을 것이다. 민주는 쓸데없는 질문을 듣거나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기 위해 바쁘고 피곤한 사람처럼 나타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가방을 들고 천천히 아파트 입구로 향했다. 밤의 찬 공기가 피부를 스쳤지만 그의 생각은 그를 단순한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닌 남자로 봐주는 나리와 유라와 함께 먼 곳에 있었다. 다 집어치워.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중얼거렸다. 나도 좀 즐길 자격이 있잖아, 안 그래?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리며 그를 9층으로 올려보냈다. 민준이 아파트 문에 다가서자마자 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왔다. 아이들 중 누군가가 소리쳤다. 준서와 서아가 이미 복도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5살 배기 서아는 즉시 그의 다리를 껴안았고 7살 준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빠의 얼굴을 쳐다봤다. 아빠, 우리 맛있는 거 사왔어요. 민주는 아이들을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한 후회의 그림자가 스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탕 몇 개를 꺼냈다. 자, 여기. 하지만 동생 불쾌마. 똑같이 나눠 먹어. 그는 아들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말했다. 복도에는 서연이 나타났다. 생기 없는 눈빛에 홈웨어 바지와 늘어난 티셔츠를 입은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미소를 지었다. 여보, 우리 저녁은 이미 먹었어요.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그녀는 소심하게 말했다. 애들이 배고파해서 당신 없이 먹여야 했어요. 민주는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부엌을 휙 둘러보았다. 그가 상상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식탁에는 나물 반찬이 남아 있었고 먹다 남은 제육볶음과 씻지 않은 그릇들이 있었다. 응, 회사에서 바빴어.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몹시 피곤한 척하며 덧붙였다. 난 저녁 안 먹을래. 아직 끝내야 할 프로젝트가 있어. 알겠어요. 서연은 조용한 체념과 함께 말했다. 뭐 좀 데워줄까요? 됐어. 민주는 이미 침실로 향하며 손을 내저었다. 그가 들어간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어 서로 말을 끊으며
자기들의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아이들의 목소리에 정신을 팔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준이 무언가 불만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직감은 남편에게 비밀이 있을 수 있다고 속삭였지만 그가 왜 그렇게 자주 늦고 누가 그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는지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침실에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연 민주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줌 회의나 동료와의 통화처럼 보이게 하려고 헤드폰을 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다시 소개팅 앱을 열었다. 오케이, 주소는 나중에 보내줄게요. 이탈리안 음식 좋아하길 바라요. 그는 유라에게 답했다. 몇 초 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파스타랑 좋은 와인 정말 좋아해요. 그럼 그때 봐요. 유라가 썼다. 좋았어. 민주는 기쁨을 너무 큰 소리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속삭였다. 유라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그럼 우리의 만남은 확실히 이루어질 거야. 그는 이미 아름다운 여자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무실 의무를 어떻게 피할지 상상하며 생각했다. 그 순간 서연이 조심스럽게 침실을 들여다보았다. 여보, 정말 아직도 일하는 거예요? 그녀는 남편의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을 보고 물었다. 응. 그는 재빨리 소개팅 앱 탭을 닫고 프로젝트 문서가 있는 이메일을 켰다. 프로젝트에 새로운 수정사항이 생겼어. 부장님이 방금 보내셨어. 서연은 안으로 들어와 옆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어떤 그래프와 표에 머물렀다. 이 모든 것은 그녀에게 지루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불쌍해라. 당신 정말 피곤하겠어요. 주말에 피크닉이라도 갈까 했는데. 주말에? 민주는 이미 아침에 변명거리를 생각해냈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끊었다. 미안하지만 일해야 할 것 같아. 분명 추가 업무가 있을 거야.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가요. 밤에 민준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서연은 생각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 진동 소리를 들었다. 남편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갔다. 그녀는 메시지가 소개팅 앱에서 온 것을 보았다. 그래서 주말에 안 된다고 한 거구나. 애인이랑 약속이 있었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다. 서연은 그들이 오랫동안 이웃처럼 살아왔고 자신이 더 이상 그를 여자로서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역시 그녀에게 낯선 사람이었다. 그의 매일의 비난은 오래전에 그녀에게 일상이 되었기에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으며 그래야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눈물을 닦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침대로 돌아갔다.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에서 깼다. 창밖으로는 잿빛 새벽이 밝아오며 도시의 거리를 차분한 톤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는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며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옆자리에 손을 뻗었지만 그 자리가 오래전에 식었다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평소처럼 작별 인사도 없이 집을 나섰다. 어쩌면 아주 일찍 사무실로 출근했거나 아니면 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무거운 생각들을 떨쳐버리려 애쓰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홈웨어를 걸친 채 부엌으로 갔다.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이고 어린이집과 학교에 데려다 주어야 했다. 아침을 준비한 후 그녀는 아이들 방으로 갔다. 엄마, 우리 오늘 또 어린이집이랑 학교 가야 해요? 졸린 준서가 기지개를 켜며 물었다. 물론이지 아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깨끗한 셔츠를 건넸다. 하지만 내일이면 주말이니까 우리 같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서아도 이미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말을 찌푸릴 줄은 몰랐지만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볼 줄 알았다. 아빠는 언제 공원에 데려가 줄 거예요? 우리들 밥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딸이 엄마에게 머리를 묶어달라고 달려오며 제잘거렸다. 서연은 가슴이 아팠다. 신만이 아시겠지만 그녀는 민준이 언제 시간을 낼지 몰랐다. 그는 이른 아침에 나가 대부분 늦은 저녁에 돌아왔고 주말에는 일이 산더미 같다고 했다. 이제 서연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들에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아빠가 아주 바쁘시단다, 얘야. 그녀는 목소리의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하지만 아빠가 우리랑 같이 갈 날을 찾으려고 노력하실 거야. 엄마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네, 좋아요. 서아는 엄마의 말에 금세 기분이 좋아져 순진하게 대답했다. 30분 후 아이들은 준비를 마쳤고 서연은 가벼운 재킷을 걸치고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섰다. 다행히 그들이 사는 동네는 학교와 어린이집이 아주 가까웠다. 걸어서 갈 수도 있었고 날씨가 토슬 때는 길모퉁이에 서는 버스를 타면 되었다. 그 가을날은 유난히 맑았다. 상쾌한 공기는 기운을 돋우었고 서연의 마음속이 완전한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분 좋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준서를 초등학교에, 서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서연은 홀로 생각에 잠겼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았다. 집에 돌아가 밤새 돌린 빨래를 널고 부엌을 정리하고 저녁 찬거리를 사야 했다. 그녀는 한때 특별한 요리를 만들고 요리책에 레시피를 실험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떠올렸지만 최근 요리는 그녀에게 단순한 의무, 반복적이고 필수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녀는 잡무에 파묻혀 거울 속 자신을 보고 작은 성공이라도 기뻐할 시간과 기력이 거의 없었다. 매 순간이 끝없는 분주함의 흐름 속에서 날아갔다. 내가 너무 늙었나 봐. 그녀는 마트로 다가가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입구에 다다르기 전에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안녕하세요, 서연 씨. 돌아보니 민준의 동료 아내 중 한 명인 수진 씨가 서 있었다. 수진 씨는 활기차게 손을 흔들며 미소 짓고 있었다. 이 여자는 항상 자신의 쾌활함과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서연을 놀라게 했다. 수진 씨의 얼굴에서는 환한 미소가 거의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세련된 트렌치 코트와 단정한 헤어스타일은 그녀가 자신을 가꾸고 삶을 마음껏 즐기는 데 익숙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서연은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 전 아주 잘 지내요. 수진 씨가 즐겁게 제잘거렸다. 쇼핑 중이에요. 오늘 저녁 회식 때 뭘 입고 갈지 고르는 중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우리 최 과장님한테는 우리가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동료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서연은 수진 씨를 곁눈질하며 무슨 저녁 식사에 대해 말하는 건지 겨우 이해했다. 회식이요? 그녀가 당황하며 말했다. 민준 씨가 말 안 했어요? 수진 씨가 진심으로 놀라며 손을 펼쳤다. 오늘 대표님이 주최하는 중요한 회식이잖아요. 대표님이 직원들을 모으고 배우자들도 초대한다고요. 우리 최 과장님은 아주 신났어요. 좋은 인맥을 쌓을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전 서연 씨랑 민준 씨도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이건 공식적인 회식, 아니면 준공식적인 회식인데 설마 또 혼자 가려고 했던 걸까? 아마 제가 그냥 흘려들었나 봐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민준 씨가 얘기했는데 제가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수진 씨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어깨에 맨 핸드백을 고쳤었다. 혹시 마음 바뀌면 우리 저녁 7시에 강남에 있는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모여요. 놓치지 마세요.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약속해요. 네, 물론이죠. 아마 뵐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그들은 작별했고 수진 씨는 구두굽 소리를 경쾌하게 내며 계속 걸어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남아서 들은 말을 소화하려 애썼다. 대표님과의 회식, 그리고 또다시 민주는 이에 대해 침묵하거나 일부러 초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서운함으로 죄어왔고 눈은 저절로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그녀는 길에서 우는 것이 최악의 선택임을 상기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식료품점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식욕은 완전히 사라졌다. 과일과 채소가 진열된 화려한 선반들은 너무나 생생해 보여
마치 그녀의 기분을 조롱하는 듯했다. 사과 한 봉지와 빵을 고른 서연은 계산대로 향했다. 가게를 나왔을 때 그녀의 눈은 우연히 옆 부티크의 쇼윈도에 스쳤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평범한 재킷, 편한 운동화. 그녀는 일상에 잠식된 평범한 엄마처럼 보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머리 스타일을 바꾼 게 언제였지? 그녀는 머리카락에 손을 가져가며 마음속으로 자문했다. 답은 명백했다. 아주 오래전이었다. 영원한 시간 부족, 집안일에 대한 걱정, 자신에 대한 절약, 가슴이 아파왔다. 한때 서연은 미용실에 가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있다가 세상이 자기 발 아래 있는 듯한 기분으로 나오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난 후 요리, 다림질, 세탁, 산책 등 끝없는 일상 속에서 그녀의 예전 취미와 관심사는 모두 뒷전으로 밀려났다. 어쩌면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너무 방치했나 봐. 그녀는 쇼핑가를 벗어나 집으로 향하며 속삭였다. 거리를 걸으며 서연은 거의 다리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 감정이 너무나 격하게 몰아쳤기 때문이다. 이제 눈물이 선명하게 솟아올랐고, 그래서 그녀는 행인들이 조용히 우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숙이려 애썼다. 민준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녀는 첫째, 그가 분명 바쁘다고 말할 것이고, 둘째, 그녀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알았다. 그가 비밀을 숨긴 것에 대해 화를 내고 비난할까? 감정의 폭발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그는 아마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이고 결국 그녀가 감히 그의 선한 의도를 의심한 것 때문에 오히려 비난받게 될 것이다. 내가 직접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해야 했다. 어쩌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 마음은 민준이 그녀를 회식에 부르지 않는 데에는 그만의 이유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현관문을 힘겹게 열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민준이 대표님과의 회식에 대해 침묵한 것을 질책할 말을 짜고 있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목구멍에는 억울함에 쓴 덩어리가 걸려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감정이 더 예민해진 것 같았다. 그녀는 화가 났고 공허했으며 동시에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식료품 봉투가 현관에서 거추장스럽게 방해가 되었다. 하나가 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것을 붙잡았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부엌에서는 갓 내린 커피의 희미한 향기가 풍겨왔다. 그곳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서연은 남편이 식탁에 앉아 팔꿈치를 괴고 좋아하는 머그잔으로 커피를 즐겁게 마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모습은 차분하고 심지어 느긋해 보이기까지 해서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같았다. 저 모습 정말 꼴보기 싫다.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아있네. 그녀는 문턱에 봉투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서며 자신을 다스리려 애썼다. 하지만 짜증은 매초 커져만 갔다. 민준 씨, 왜 회식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회식? 무슨 소리야, 서연아. 민준은 천천히 시선을 들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목소리는 나른하면서도 놀란 듯 들렸고 그것이 그녀를 더욱 화나게 했다. 그녀는 식탁으로 몇 걸음 다가갔다. 오늘 당신 회사 동료들이랑 중요한 행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난 우연히 알게 됐어요. 상상해봐요. 당신 동료 아내인 수진 씨를 만났는데 그녀는 벌써 뭘 입고 갈지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난 바보처럼 서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민준의 얼굴에 가벼운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사소한 거짓말을 들킨 것 같았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난 당신이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서연은 불신에 찬 콧방귀를 뀌며 억울함이 속을 뒤트는 것을 느꼈다. 네, 물론이죠. 당신 아내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건 신경도 안 쓰겠죠. 내가 그런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집에서 요리하고 빨래하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신한테는 더 편하겠죠. 네. 그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팔짱을 꼈다. 민주는 뒤로 기대어 커피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불쾌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서연아, 들어봐. 그 회식은 나 혼자 가려고 했어. 서연의 속이 철렁했다. 그녀는 그의 소망의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불쾌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왜요? 왜 나랑 같이 가고 싶지 않은데요? 민주는 말을 고르는 척했다. 알다시피 거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순전히 업무적인 분위기라고. 사람들은 프로젝트 얘기, 회사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겐 아이가 둘이나 있잖아. 내가 당신한테 말했더라도 어차피 애들을 맡길 사람이 없어. 혼자 가서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게 더 편해.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가 거짓말을 하거나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미리 말해줬으면 엄마한테 부탁했을 거예요. 엄마가 애들을 데려가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난 항상 모든 걸 마지막에 알게 되잖아요. 그게 거슬리지 않아요? 민주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숨을 내쉬었다. 당신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이해해줘. 거기엔 아무것도 재미있는 게 없어. 지루한 업무의 밤, 발표, 공허한 잡담뿐이야. 당신이 왜 그런데 가려고 해? 서연은 식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어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였다. 그녀는 분노에 휩싸였다. 분명 민주는 집 밖의 어떤 행사도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난 가고 싶어요. 오랫동안 아무 데도 못 나갔다고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기분 전환하고 싶어요. 왜 나한테서 그걸 빼앗으려고 해요? 그녀는 대답을 기다렸고 찾아온 침묵 속에서 부엌에는 냉장고 소리만 들렸다. 마침내 민주는 참지 못했다. 대표님 눈에 띄기만 해봐. 거기 사람들 다 얼마나 남 평가하기 좋아하는데 회사에서 당신 같은 돼지 때문에 비웃음 당할 일 있어. 마지막 말은 서연을 뜨거운 쇠로 지지는 것처럼 아프게 했다. 돼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리며 고통스러운 메아리로 계속해서 되돌아왔다. 민주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바로 깨닫지 못한 것 같았고 이내 깨닫고는 마치 말을 되돌리고 싶은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수년간 그의 굴욕에 눈 감고 살아온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 같았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요? 난 당신 아이들의 엄마예요. 당신이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항상 곁에 있었고 지지하려고 노력했는데 당신 눈에는 내가 그저 돼지로만 보이는군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호흡이 조절되지 않았다. 눈물이 결국 배신하듯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급히 돌아서서 부엌을 뛰쳐나가 화장실 문을 쾅 닫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울음소리를 감추기 위해 물을 틀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오랫동안 진정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다. 그가 정말 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까? 내가 정말 그에게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추락했나? 곧 그녀는 민준이 복도를 큰 소리로 걸으며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가 문을 두드리고 화해를 시도하고 미안하다고 말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잠시 후 아파트 문이 쾅 닫혔고 그는 떠났다. 그녀는 화장실에 홀로 남아 자신의 삶이 어떤 심연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귓가의 소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서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나 거울로 다가갔다. 울어서 빨개진 눈, 헝클어진 머리. 그래, 그녀는 피곤하고 슬프고 관리가 안 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이 상태에 반항하고 있었다. 그녀가 정말 이런 대우를 참고 살아야 할까? 이제 희생자가 되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나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바로 갔다. 딸아, 괜찮니? 별일 없어? 엄마, 그 사람이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했어요. 뚱뚱한 돼지라고 불렀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쌓였던 억울함이 터져 나왔다. 저런 나쁜 놈, 어떻게 감히 자기가 뭔데 너를 모욕해? 넌 내 똑똑하고 예쁘고 훌륭한 엄만데. 어머니가 분개했다. 서연의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그 사람 동료들, 대표님 눈에 띄지 말래요.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는데
대표님이 직원들을 가족과 함께 초대했대요. 그 사람이 날 부끄러워해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부끄러워한다고? 너 자신은 그 사람 때문에 부끄럽지 않니?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어? 그거 아니? 그가 널 데려가기 싫어한다면 넌 더욱더 가야 해. 그 사람 질투로 눈이 튀어나오게 해줘. 서연은 흐느끼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왜요, 엄마? 뭐가 제일 서운한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는 맞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방치했고, 살쪘고, 입을 만한 드레스도 하나 없어요. 수화기 저편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물론 넌 뚱뚱하고 못생겼지. 그리고 우리 사위는 아폴론이시겠지. 아니야, 얘야. 넌 그 회식에 갈 거야. 적어도 네가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사람이고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멋져 보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 서연은 침묵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말은 그녀 안에 새로운 활기찬 감정을 북돋웠다. 분노와 함께 민준에게 그가 자신을 포기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섞여 있었다. 어쨌든 이렇게 하자. 내가 애들은 데려갈게. 넌 쇼핑몰이랑 미용실로 달려가. 자신을 가꾸고 택시 타고 가는 거야. 알겠니?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알았어요, 엄마. 아마 엄마 말이 맞을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짓밟힌 가정주부가 아니라 여자로서의 나를 느끼고 싶어요. 그거야말로 잘 생각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계속 연락하고. 알았지. 통화를 마친 서연은 가벼운 우울감이 결의의 파도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과거의 자신, 예쁘고 자신감 넘쳤던 어떤 행사에도 두려움 없이 나섰던 그 소녀를 다시 떠올릴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재빨리 준비하고 가방을 챙겨 택시를 불러 쇼핑하러 나섰다. 쇼핑몰에서 서연은 처음에는 매우 불안했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녀는 특별한 의상을 찾기 위해 부티크를 돌아다니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과 남편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그녀를 채찍질했다. 그녀는 한 쇼윈도에서 다른 쇼윈도로 옮겨가며 드레스를 평가했다. 우아하면서도 너무 화려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한다는 생각을 머리에 담고 있었다. 시선이 연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마네킹에 부섰다. 가슴 부분에 우아한 넥라인이 있었고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다. 그녀는 입어보기로 했다. 탈의실에 들어간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드레스는 거의 완벽하게 맞았다. 몸매를 단정하게 감싸주며 그녀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가려주고 허리를 섬세하게 강조했다. 거울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여자는 더 이상 그렇게 방치된 모습이 아니었다. 서연은 내면에서 자부심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봐, 나 그렇게 되지는 아니잖아. 그녀는 탈의실에서 나와 점원에게 의견을 물었다. 점원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리세요. 여기에 어울리는 클래식한 펌프스를 골라볼까요? 마침 옆 코너에서 할인하고 있어요. 서연은 동의했다. 편안한 베이지색 중간 굽 구두를 고른 후 그녀는 정말로 예전의 자신,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맛을 느낄 줄 알았던 그 소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쇼핑은 저렴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되찾는 첫걸음이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시계를 본 서연은 아직 시간이 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몇 달 동안 가보지 않았던 미용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부드러운 음악 아래 특별한 샴푸로 머리를 감고 웨이브를 넣은 가벼운 스타일링을 받았다. 그리고 눈썹도 깔끔한 모양으로 다듬었다. 의자에 앉아 헤어 디자이너가 친절하게 나누는 느긋한 대화를 들으며 서연은 문득 이 관심이 기분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장이 기대감으로 가볍게 떨렸다. 그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는 비어 있었다. 어머니가 정말로 아이들을 데려가신 것이다. 서연은 쇼핑백에서 새 드레스를 꺼내 입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모습이 완성되었다.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눈은 마스카라와 자연스러운 색조의 아이섀도로 살짝 강조했다. 스스로에게 그녀는 다른 여자처럼 보였다. 더 자신감 있고 아마도 약간은 대담한. 지금 그녀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오랜만이네 서연아. 이렇게 차려입은 거. 자, 이제 놀라게 해줄 시간이야. 그녀는 택시를 불러 회식이 열릴 레스토랑으로 가달라고 했다. 가슴속에서는 가벼운 흥분이 고동쳤다. 동시에 화려하게 홀에 들어서고 싶기도 했고 그곳에서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속삭이기 시작할까봐 두렵기도 했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이 화려한 레스토랑 홀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비현실적인 감각에 순간 숨이 막혔다. 테이블은 새하얀 식탁보로 덮여 있었고 사방에서는 이탈리아 향신료와 와인 향기가 퍼져나갔다. 신선한 꽃다발로 장식된 테이블 중 하나에는 이미 민준과 그의 동료 몇몇이 앉아 있었다. 민준이 누군가를 보고 대표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자신도 돌아보았다. 뭐야? 저 여자가 여기 왜 있어? 민준이 혼잣말을 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우아하고 자신감 있게 보이게 할 옷을 찾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서연을 보자마자 감탄 어린 미소와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이현우 대표였다. 서연은 가벼운 떨림을 느꼈다. 그녀는 현우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그들은 한때 같이 일했었다. 그의 따뜻한 미소는 즉시 긴장을 풀어주었다. 민주는 아내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재빨리 테이블로 이끌었다. 인사하세요. 이현우 대표님. 제 아내 김서연입니다. 우린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박 과장. 그리고 난 항상 이 여성을 존경해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누군가는 희죽 웃었고 누군가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떴다. 민주는 입을 살짝 벌린 채 당황했다. 두 분, 아는 사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서연 씨는 한때 행정 업무에서 제 오른팔이었죠. 정말 놀랍도록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하면서 그만둬서 아쉬웠지만 인생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어서 기쁩니다. 서연은 민준이 공손하게 빼준 의자에 앉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 씨, 언제나 과찬이세요. 사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아첨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아이디어,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을 기억합니다. 그때 이미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크게 성공할 사람이라는 게 분명했죠. 동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민주는 속으로는 질투심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환대하는 척 애썼다. 그는 이현우 대표가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그는 서연을 이 집단의 이방인으로 여겼지만 이제 모든 것이 뒤집혔다. 대표는 온몸으로 서연이 이곳에서 환영받는 손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이 민준을 분명히 당황하게 했다. 회사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현우 대표는 각 직원에게 새로운 라인업을 어떻게 더 잘 홍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웨이터들이 향기로운 라비올리, 해산물 파스타, 샐러드 등 요리를 날랐다. 하지만 민주는 음식 맛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는 대표 앞에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대화에 끼어들려는 시도와 서연과 이현우 대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조용한 분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마침내 한 직원이 자신들의 프레젠테이션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모두가 대표의 마지막 코멘트를 기다리는 듯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현우 대표는 서연에게로 돌아섰다. 서연 씨, 홍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캠페인에서 비용 분석을 아주 잘하셨는데요. 혹시 우리에게도 조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민주는 뒤늦게 아내에게 화난 눈초리를 보냈지만 서연이 이미 고개를 끄덕이며 대표에게 대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광고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때로는 소셜미디어와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집중하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PR 캠페인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죠. 많은 직원들이 귀를 기울이며 얼어붙었고
이현우 대표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군요. 서연 씨에게 며칠만 시간을 주면 분명 제안을 더 자세히 다듬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민주는 참지 못하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잠깐 서연이와 명시하세요. 할 게 있어서 허락하신다면 잠시만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이현우 대표는 그의 눈에 놀라움의 그림자가 스쳤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도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거의 힘으로 베란다 출구 쪽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쌀쌀했고 은은한 등불이 켜져 있었다. 가벼운 바람이 손님이 없는 테이블에 촛불을 흔들었다. 대체 무슨 짓이야? 민준이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용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말했을 뿐이에요. 거기에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있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서 짜증이 부글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마치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그녀를 비난했다. 그래, 내 덕에 자기 홍보 좀 해보겠다 이거지. 대표한테 아양 떨고, 우리 회사 업무에 끼어들고, 난 내 홍보 계획을 몇 달 동안 준비했다고. 그런데 이제 네가 끼어들어서 네 아이디어로 모든 걸 망치고 있잖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만해요, 민준 씨. 아무도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요. 난 그냥 의견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왜 그걸 아양 떤다고 해요? 난 그럴 이유를 준 적 없어요. 하지만 현우 씨가 나에게 호의를 보인다 해도 그게 민주는 욕설을 내뱉으며 목소리를 속삭임 수준으로 유지하려 애썼다. 물론이지. 현우랑은 같이 일했었지. 어쩌면 너희 둘 사이에 뭔가 더 있었던 거 아니야? 그녀는 눈을 굴렸다. 그만해요. 그래요. 그 회사에서 일할 때 그가 관심을 보인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난 당신과 결혼했고 그를 잠재적인 파트너로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업무적인 주제로 대화할 뿐이에요. 돼지한테 질투하는 거예요? 민주는 더욱 인상을 썼다. 질투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너무 나댄다는 거지. 난 대표가 내 프로젝트를 채택하길 원해. 만약 그가 결국 내 제안을 선택하면 그는 내 것이 쓸모없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난 모든 걸 잃게 돼.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난 당신 계획을 망칠 생각이 없었어요. 아마 당신 계획도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대표님이 나에게 물어보셨는데 내가 왜 침묵해야 하죠? 그녀는 이 대화가 무의미해지고 있음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 민주는 분노에 휩싸였다. 좋아, 돕고 싶다고? 그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내 것 대신 내 프로젝트를 대표에게 제출해. 그가 내 버전이 최고라는 걸 확신하게 하고 넌 그냥 네가 직접 생각해낸 것처럼 발표만 해. 알았어? 서연의 속이 무너져 내렸다. 진심이에요? 민주는 악의적으로 웃었다.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네 미래야. 내가 네 남편이라고. 나를 지지하는 게 네 이익에 맞는 거 아니야? 내 앞길을 막는 것보다? 아니면 너 자신만 생각해?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난 그렇게 못해요. 현우 씨를 속일 수 없어요. 모든 걸 당신 이익을 위해 맞출 수 없다고요. 미안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요. 민준의 얼굴에 차가운 분노가 어렸다. 그렇다면 우리 이혼해. 그 말은 서연에게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멀리서 손님들의 목소리. 음악이 들려왔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멈췄다. 모든 존재가 민준의 공허한 눈과 가슴에 타는 듯한 고통으로 좁혀지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 거짓말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겠다고요? 민주는 팔짱을 꼈다. 뭐, 불만 있어? 너한테서도 뭔가 쓸모는 있어야지. 내 규칙대로 하든가 아니면 꺼지든가. 그녀는 이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너무나 쓰라리고 부끄러웠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녀는 뭔가 날카로운 말을 하려 했지만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제가 방해했습니까? 이현우 대표가 물었다. 돌아보니 현우가 서 있었다. 그는 조금 떨어져 서서
사적인 장면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마도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아닙니다, 대표님.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현우는 서연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고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서연 씨, 괜찮습니까? 현우가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네, 현우 씨, 괜찮아요. 그냥 제 남편은 제 감정을 가지고 놀아도 되고 제가 모든 것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집에서는 저를 뚱뚱한 돼지라고 부르며 회식에 데려오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말이 저절로 터져 나왔다. 민주는 창백해졌다. 그는 서연이 이 사실을 그의 대표 바로 앞에서 말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제가 그의 수많은 바람 피우는 여자들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저는 그가 정신 차리길 바라며 수년간 눈 감아 주었어요. 하지만 이제 됐어요. 이런 대우를 참는데 지쳤어요. 그녀는 망연자실한 채 서서 그녀와 대표를 번갈아 보는 민준을 밀쳐냈다. 서연의 뺨으로 눈물이 흘렀고 그녀는 돌아서서 베란다 출구로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있잖아, 박민준! 꺼져버려! 난 널 증오해! 그녀는 재빨리 모퉁이 뒤로 사라졌다. 근처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말 그대로 입을 떡 벌렸다. 레스토랑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현우는 인상을 찌푸리며 민준에게 무거운 시선을 던졌다. 어떻게 그녀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나? 그녀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민준은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순식간에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 대표의 존경, 동료들 사이의 평판을 잃고 있음을 느꼈다. 현우는 울음으로 거의 숨이 막힌 채 거리로 뛰쳐나간 서연의 뒤를 쫓아갔다. 따뜻한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모른 채 보도에 멈춰섰다. 그때 그녀의 어깨에 따뜻하고 믿음직한 남자의 손길이 느껴졌다. 서연 씨, 기다려요. 그녀는 돌아보며 눈물 안개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현우 씨, 왜요? 정말 창피해요. 그는 당신에게 걸맞지 않아요. 그건 명백해요. 현우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이제 어떡하죠? 전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저에겐 아이가 둘이고 아무런 직업도 없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그의 어깨에 코를 묻었다. 현우는 그녀의 어깨를 꽉 쥐며 인상을 썼다. 들어요. 박 과장은 해고할 겁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에게 그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당신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자리를 맡을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더듬었다. 마치 용기를 내는 듯했다. 또 뭐가요, 현우 씨? 저는 당신이 저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일했을 때부터 항상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이 민준 씨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당신이 그런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녀는 고백을 듣고 얼어붙었다. 속에서 무언가 뒤집히는 것 같았다. 남편의 모욕으로 인한 고통,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을 하녀가 아닌 여자로 봐준다는 뜻밖의 기쁨. 현우는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쓰다듬고 살짝 몸을 기울여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서연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평온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현우 씨, 저 뭐라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겐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도 고려해야 해요. 왜 당신이 이 모든 걸?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당신과 아이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에게 알려주겠죠. 어쩌면 당신은 저와의 관계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만 하다면요, 서연 씨. 그녀는 이것이 꿈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랐다. 하지만 그녀는 현우의 품 안에서는 평온하고 남편 곁에서는 지난 몇 년간 굴욕과 억울함뿐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죠, 현우 씨? 행복해지는 거죠. 적어도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는 다시 그녀를 끌어당겼고 그녀는 문득 저항하고 싶지 않았다.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이 매력적이고 원하고 짐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리고 이것이 충격적인 전환일지라도 그녀는 민준과 함께 있는 것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도구로 물들이는 것임을 알았다. 다음 날 민준은 온갖 것에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해고당했다. 이현우 대표는 민준이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아침에 그 사실을 통보했다. 동료들은 그저 동정적으로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모두가 그가 서연을 모욕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대표와의 대화 자체도 민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관에서는 불안한 침묵이 그를 맞았다. 복도 바닥에는 여행 가방들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침실 문가에 서서 마치 이미 모든 결정을 내린 것처럼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짐 싸는 거야? 결국 실패자를 버리기로 했군. 민주는 당혹감을 감추려 애쓰며 비웃었다. 네, 당신의 거짓말과 굴욕을 너무 오래 참았어요. 당신이 늦게 들어오고 애인들을 만들고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에 질렸어요.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다고 생각해요. 우린 정말 이혼해야 해요. 그는 여행 가방을 쳐다보았다.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깨달음에 속이 죄어왔다. 아이들은 어쩌고? 모든 걸 다 생각해 본 거야? 애들은 누구랑 살 건데? 애들은 저랑 살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보고 싶다면 막지는 않을게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니까요. 그녀는 문 옆 선반에 아파트 열쇠를 놓으며 대답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민주는 여행 가방을 들러 올라온 현우를 보았다. 민준의 얼굴이 길어지고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아, 그렇게 된 거였군. 내 대체자는 빨리도 찾았네. 현우 씨가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우리는 함께 하기로 결정했어요. 당신 계획에 방해만 안 되면 상관없다면서요? 민주는 거친 말을 내뱉고 싶었지만 혀가 돌지 않았다. 문이 닫혔을 때 그는 복도에서 발소리의 메아리가 점차 잦아드는 것을 들었다. 아파트는 순식간에 텅 빈 것 같았다.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차가운 벽,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저녁의 평범한 소란도 없었다. 사소한 일로 다투던 습관적인 말다툼마저 어디론가 사라졌다. 자, 친구. 원하던 걸 얻었으니 이제 자유롭군. 그런데 이 자유가 대체 무슨 소용이지? 그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절망이 천천히 퍼져나가며 분노를 대신했다. 이제야 그는 진정한 상실의 규모를 깨닫기 시작했다. 가족과 직장,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그는 문득 끔찍하게 외로워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미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그가 한때 다양성에 대한 갈망이라고 불렀던 것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의 붕괴로 이어졌다. 서연은 현우와 함께 시내와 가까운 곳에 구하기로 한 오피스텔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복도 저편에서는 낭낭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아이들, 준서와 서아가 서로를 앞지르며 소리치며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엄마! 서연이 손짓으로 그들을 문으로 부르자 준서가 소리쳤다. 빨리요! 우리가 어디서 살게 될지 빨리 보고 싶어요. 조용히 얘야. 서연은 미소 지으며 딸을 껴안고 아들의 어깨에 잠시 손을 얹었다. 다 보게 될 거야. 하지만 먼저 현우 아저씨랑 인사해야지. 안에서 기다리고 계셔. 그녀가 문을 열자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문턱을 넘었다. 현우는 목소리를 듣고 바로 부엌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과자 봉지가 들려 있었다. 마치 이것이 아이들의 환심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계산한 듯했다. 미소 지으며 그는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쪼그려 앉았다. 안녕. 그는 서아와 준서의 큰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는 현우라고 해. 너희는 아마 준서랑 서아겠지. 네. 둘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과자를 보자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고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우리 거예요? 물론이지. 하지만 엄마가 허락해야만 돼.
그는 서연에게 재빨리 이해한다는 눈빛을 보내며 덧붙였다. 허락할게. 서연은 아이들이 현우의 존재를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 느끼며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난 새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우의 차분한 자신감과 친절한 미소가 제 역할을 한 것 같았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봉지를 받았고 서아는 마치 현우에게 악수라도 하려는 듯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는 가볍게 여자아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다. 와, 아저씨 정말 힘세다. 서아가 매력적으로 미소 지으며 외쳤다. 아저씨, 혹시 마법사 아니에요? 아주 조금은. 그는 아기의 어깨 너머로 서연을 보며 농담했다. 나한테는 비밀이 몇 개 있거든. 첫 순간부터 아이들과 현우 사이에 호감이 생긴 것 같았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과 딸이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중에 여행 가방이 풀리고 아파트가 하룻밤 사이에 가능한 한 아늑한 가족의 보금자리처럼 보이기 시작했을 때 현우는 모두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다. 서아와 준서는 이것을 진짜 축제처럼 받아들였다. 그들은 현우에게 회전 목마를 태워달라고 소란을 피웠다. 서연은 공원에는 아마 회전 목마가 없지만 예쁜 놀이터와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고 겨우 설명했다. 대신 거기엔 연못이 확실히 있어. 현우가 가벼운 재킷을 걸치며 말했다. 오리들한테 밥도 주고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 있어. 오리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어른들보다 앞서 놀이터로 달려나갔다. 서연은 현우와 시선을 교환했다. 준서와 서아가 즐겁게 문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민준에게서 받은 모든 굴욕 후에 그녀는 마침내 지지와 가벼움을 느끼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들이 보도를 나란히 걸을 때 서연이 속삭였다. 그렇게 빨리 아이들과 공통 언어를 찾았네요.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릴 줄은 몰랐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스치듯 쥐었다. 저는 아이들을 아주 좋아해요. 제 아이는 없지만 항상 가족을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요. 그녀는 동시에 부끄러워하고 감동하며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삶에서 사건들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준서와 서아의 모든 미소는 움직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공원에서 그들은 웃고 빵 조각으로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고 분수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아이들이 뛰노는데 지쳤을 때 현우는 입구의 작은 키오스크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자고 제안했다. 서아는 빨대로 주스를 큰 소리로 마시며 그에게 손을 뻗었고 현우는 즐겁게 그녀를 어깨에 태웠다. 준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가리키며 장난스럽게 지휘했다. 잔디 위는 안 돼요. 거기 더러워요. 서연은 뒤에서 미소 지으며 걸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소파에서 현우에게 기대어 만화를 보고 있었다. 서연은 차를 준비하며 때때로 이 장면에 감사함 가득한 시선을 던졌다. 그녀는 민준이 소음과 불필요한 번거로움 때문에 항상 자신을 꾸짖었던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여기 현우는 아이들과의 교류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얻는 것 같았다. 엄마, 현우 아저씨가 저한테 동화책 읽어줘도 돼요? 서아가 갑자기 물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물론이지. 서연은 남자의 시선을 받으며 따뜻하게 대답했다. 현우 아저씨가 시간이 있다면 말이야. 뭘 물어봐. 그가 웃었다. 나도 동화책 아주 좋아해. 준서와 서아는 손뼉을 치며 서로 말을 끊으며 제목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들뜬 목소리에서 현우와 함께 저녁을 보내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빨리 그에게 익숙해졌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서연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 자신의 삶이 꾸지람, 거짓말, 위선 없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